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농촌재생 컨퍼런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업과 식량이 세계 경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미래 경제를 선도할 산업으로 농업을 지목한 것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 경쟁이 심화된 도시 삶의 대안으로서 농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농촌재생 컨퍼런스에서는 포용적인 공동체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의 가능성과 또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데요. 농업의 미래에 관심 있는 대학생 여러분께서 오늘 특별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축산, 원예, 또 식물, 생명공학까지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대학생 여러분께도 오늘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퍼런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농촌재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화두를, 빅퀘스천을 던져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입니다. 조영태 교수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동하고 사망하는 인구 현상을 통해서 사회의 특성과 또 변화를 연구해온 인구학자인데요. 이런 연구를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를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조영태 교수가 던지는 빅퀘스천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조영태라고 합니다. 저는 인구학자인데요. 방금 구본사 아나운서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인구학자인데 저는 오늘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이 농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인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좀 뭔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구학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학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동하고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요즘에 뭐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가 있는데 인구학이 아무래도 이런 저출산이나 고령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인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띠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띠임이 뭐냐면 바로 저 위에 적혀 있는 인구와 자원 간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기억나세요? 멜서스라고 그 영국의 인구학자인데 이분이 식량 생산은 산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나왔던 게 바로 저 인구와 자원 간의 균형인데요. 인구는 저 한자로 적어놓은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입입니다. 사람들의 입이고 자원은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에 이게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인구학자가 우리 농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학과 농산업, 저 자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구랑 그 자원 간에 혹은 인구와 이 식량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나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이 인구학이 농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이런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학이라는 학문은요 기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인구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그런 질문인데 바로 이겁니다. 인구와 가구의 변화는 사회랑 시장을 바꿔나가는데 언제 바꿀 거냐? 그리고 어떻게 바꿀 거냐를 항상 찾으려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답을 찾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또한 동시에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그러면 또 농산업이랑 연결이 되느냐? 저희가 인구가 자원과의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게 인구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변화되는 모습이 사회를 바꾸게 되어 있고요. 그 사회 변동 속에서 이 농산업도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인구 변동과 농산업 간의 관계. 그런데 바로 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이 그림을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세 가지의 인구 피라미드예요. 세 가지의 다른 인구 피라미드의 모습이 보이시죠?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가보면 저기는 굉장히 젊은 인구네요. 평균 연령이 29.8세, 그리고 중위 연령이 28세입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거는 0세부터 100세까지 한 줄로 줄을 쭉 세워요, 사람들을. 그래서 가운데를 뚝 자릅니다.
그러면 그 밑에가 50%고 위가 50%일 텐데 밑에 50%와 위에 50%를 나누는 그 연령이 바로 중위 연령이에요. 자, 그 중위 연령이 28세이니까 정말로 젊은 그런 사회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회 보시죠. 저기는 평균 연령이 43.2세, 그리고 중위 연령이 44세입니다. 첫 번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나이가 좀 들었죠.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거를 보시죠. 오른쪽 거에 보시면 평균 연령이 56.6세, 그리고 중위 연령은 59세입니다. 이거 가운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죠. 자, 여러분들 저걸 보실 때 같은 사회 같으세요? 다른 사회 같으세요? 완전히 다른 사회로 보이시죠?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저렇게 젊은 국가와 젊은 사회와 좀 이렇게 중년의 사회와 그다음에 조금 고령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는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이 다른 사회처럼 보이지만요. 저 세 가지는 전부 다 대한민국입니다. 저게 1991년에 대한민국이 제일 왼쪽에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1년에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30년 뒤인 2051년에 대한민국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91년을 왜 가져왔냐면 제가 저 때 대학을 처음 들어갔어요. 제가 91학번인데 그때 저는요 19살인데 28살이 중위 연령인 그런 곳에서 19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저는 이제 50살이 됐는데 우리의 중위 연령이 44세니까 저는 이제 좀 이게 어른이 됐어요. 저 이렇게 하얀색 줄을 그어놨는데 저 하얀색 줄이 바로 50세의 줄입니다. 그러니까 저 1991년에 50세는 정말 어른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50세, 저의 나이인데 지금의 50세는 뭐 어른은 어른이 됐어요. 중위 연령보다 높아졌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뭐 큰 어른이라고 보긴 좀 힘들겠죠. 그런데요, 그 앞으로 30년 뒤인 2051년을 보시죠. 저 줄이 굉장히 밑에 이렇게 있죠. 저 줄이 50세의 줄입니다. 50세가 됐는데 여전히 어른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중위 연령이 59세니까. 자, 그럼 저렇게 되는 사회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 사회를 만들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저걸 뭘 볼 수가 있냐? 저 각 사회 그리고 각 시기별로 성장할 산업이 무언지, 또 꼭 필요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산업은 무언지, 혹은 좀 이렇게 쇠퇴하게 될 산업은 무언지 머릿속으로 탁탁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 구조가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바로 인구 구조를 통해서 산업의 전망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 전망에 그런 눈을 보는 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학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인구와 가구의 변화는 이 사회랑 시장을 언제 어떻게 바꾸느냐.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대한민국의 30년 뒤의 사회는 아까 보셨던 그 피라미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중위 연령 59세, 내가 50살이 돼도 아직도 어른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우리나라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미래를 그려보시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인구 전략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뭐 이미 영농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영농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그냥 난 농산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농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산업이나 사업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이제 앞으로는 뭐가 좋아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산업이 이런 거예요. 이런 규범적이거나 뭐 이렇게 가치를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디에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나의 비즈니스된 프로덕트를, 상물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 인구학적인 그 인구 변동, 인구학적도 아닙니다. 인구 변동을 조금 고려를 하시면 인구 전략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 전략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농산업을 바라볼 때 어떤 특징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학의 눈으로 농산업을 바라봤을 때 최소한 3가지 특징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농산업 인구의 희소성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회에서 직업군이 있는데 이 직업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회적인 가치는 그 직업군의 사회적인 가치는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굉장히 희소해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매우 희소한데 여기에 만일에 전문성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직업적 가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 왔던 게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전문직 뭐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조인이라든지 뭐 학계에 있는 사람들, 언론인 혹은 뭐 의사 뭐 이런 직업군들을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왔고 경제적인 보상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농산업 인구의 희소성입니다. 농산업 인구가 지금도 물론 희소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희소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농산업에다가 전문성을 더하면 아마 농산업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미래에 먼 미래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2030년인데 이 2030년에 농산업을 하시는 혹은 농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그 직업적 지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 뭐냐면요. 저게 대한민국 내국인, 외국인은 없고 내국인만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기 보시면 2021년 현재 4,998만 명이에요. 작년에 5천만으로 우리가 피크를 찍었고요.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2030년까지 갑자기 인구가 확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인구는 앞으로 9년 동안 약 한 60만 명 줄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별로 줄는 거는 아니죠. 줄긴 줄지만 그렇게 크게 줄어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러면은 농산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될까? 아마 저보다는 제 강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저 그림은 뭐냐면요. 2015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농업 총조사의 결과입니다. 그중에서 농가 인구만을 제가 뽑은 거예요. 2015년은 너무 오래되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벌써 6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 저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고 작년에 농업 총조사를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고도 우리는 오늘의 농가 인구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2030년, 10년 뒤 2030년의 농가 인구가 얼마인지는 얼추 예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인구가 크게 바뀌지 않고 연령이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저기를 보시면 농가 인구가 2015년에 약 257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 중에서 20세에서 79세, 그래도 농산업에 종사하실 수 있을 만한 연령대 20살에서 한 79세까지일 텐데요.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의 인구 숫자가 전체 총 인구 5천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였습니다. 이미 뭐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게 지금 저희 인구학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좀 해보면 지금 굉장히 60세 이상의 인구가 많잖아요. 저분들이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앞으로 10년이니까 저 그림에서 저 그림은 2015년이니까 저 그림에서 앞으로 15년 뒤로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거를 감안했을 때 2030년이 되면요. 20에서 79세의 농가 인구는 약 한 3.6%로 또 줄어들게 됩니다. 저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서 3.6%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저 중에서 청년 인구는 어떨 것이냐. 아마 오늘 제 강연 듣고 계시는 청년 농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지금처럼 간다면요. 농청년 사업가들의 숫자는 제가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더욱더 희소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희소한 직업군에 만일에 여기에 전문성이 더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이 농산업이라는 거는 농 비즈니스는 그러면 사회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나중에 보상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될 수 있다. 직업군이 이미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직업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농산업의 미래의 뭐 특징 이거는 가능성으로 볼 거냐 뭐 위기로 볼 거냐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거는 가능성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구의 대장주가 바뀐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산물도 그렇고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소비를 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아니면 가구냐 따져보면은 사실은 가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구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가구주의 연령대가 어떤지, 어떤 세대인지, 그리고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 자녀가 지금 나이가 좀 있는지 아니면 자녀가 아주 어린 학령 인구도 아직 안 되는 어린 집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소비를 하는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섭취를 하는 신선식품을 이렇게 요리를 하던 아니면 그냥 섭취를 하던 이렇게 음식물 문화일 텐데요. 이 음식물 문화도 당연히 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 제목을 적어 놓은 것처럼 앞으로 10년 동안 가구의 대장주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의 대장주가 바뀐다는 뜻은 뭐냐면 사회 전반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당연히 시장도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은 뭐 공산품 시장만이 아니라 농산품의 시장조차도 굉장히 크게 바뀔 거다. 그래서 이 인구의 변동을 이 농산품 시장에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뀔 거냐? 자,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근데 저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는 시장을 여러 개의 그 부분으로 세그먼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테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 군이 있고 어떤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 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인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가 궁극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동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거를 저렇게 가구의 특징을 가지고 저희는 나눕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번호에서 세그 1, 2, 3, 4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15가지의 세그로 대한민국의 시장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눴냐? 맨 왼쪽에 보시면 세대가 있습니다. 저 세대가 가구주의 세대예요. 그래서 가구주가 베이비부머 1세대인지 베이비부머 2세대인지 또 그 X세대인지 아니면 밀레니얼 세대인지 혹은 Z세대인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르게 나눈 거가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런데 그 집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살고 있는데에 따라서 또 가구를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세대의 가구주가 있는 집인데 혼자 사는지 아니면 뭐 둘이서 부부만 사는지 아니면 애가 있는지에서 또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애가 있더라도 나이가 좀 이미 뭐 학령기에 뭐 끝자락에 있는 아이가 있는 집과 이제 갓 태어난 애가 있는 집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X세대를 보세요. X세대에 1인 가구가 있고 X세대에 2인 가구가 있고 X세대에 3인 이상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자녀가 지금 Z세대는 누구냐면 1997년 이후서부터 한 2012년까지 태어난 친구들이 Z세대입니다. 우리 MZ세대 막 하잖아요. 그 Z세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집도 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어린 아직 학령기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를 둔 X세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당연히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15가지의 색으로 시장을 나눕니다. 이거는 우리 농산물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장 자체가 저렇게 나뉘어게 돼요. 그럼 저렇게 15가지의 세그가 전체 대한민국의 시장의 70%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구는요. 그냥 저렇게 시장으로 나뉘는구나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저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저 그림이 뭐냐면 15개의 라인이 있어요. 저 라인들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를 한번 봐보시면 현재 제일 위에 있는 저 선 보이시죠? 저게 누구냐면은 베이비부머 2세대의 3인 이상 자녀. 근데 자녀는 Z세대 이상을 Z세대의 자녀를 둔 집들입니다. 사실 그게 저거든요. 저와 같은 연령대, 지금 이제 50세, 뭐 5세에서 한 54세 정도에 있는 이 연령대가 베이비부머 2세대인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애는 뭐 하나나 둘이 있고 애들은 이미 청소년이에요. 저런 집이 198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농산물을, 어떤 신선식품을 어떤 식으로 구매해서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구매해 주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제일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복잡하지만 맨 오른쪽 끝으로 가보세요. 저게 2030년인데 2030년의 모습은 어떠냐? 더 이상 제가 시장에서 대장주가 아닙니다. 제 대장주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은 밀레니얼 세대의 3인 이상 가구, 한마디로 우리 MZ세대 하는 그 밀레니얼 세대에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집이 지금으로서는 별로 결혼들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결혼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결혼을 했을 때 애를 낳고 한 집이, 그런 가구가 186만 가구로 2030년이 되면 대장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저들이 원하는 농산물은 어떤 걸 원하느냐? 저희 집에서 원하는 농산물과 저 밀레니얼 어린 자녀를 둔 저 집이, 저런 가구가 원하는 농산물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 거 말고 앞으로 떠오르게 될 그런 가구들을 좀 모아놓으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는 뭘 모아놓냐면요, 우리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그리고 X세대인데 혼자 살거나 혹은 부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애가 없는 집들입니다. 그 가구들만 제가 모아놓은 그림이에요. 저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2020년에 비해서 2030년 갈 때 크기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당연히 커집니다. 저게 얼마인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021년에 저 그림들을 다 더하면요, 저 라인들을 다 더하면 그 숫자가 지금 405만 가구입니다. 405만 가구가 2030년이 되면요 616만 가구로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에서 뭐 김치를 해 먹거나 집에서 음식물을 해 먹는 그런 애가 있는 집에 살아가는 모습과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시장의 규모도 바뀌는데 시장의 내용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로 바뀌느냐? 바로 이제 저희가 뭐 표현을 한다면 요리인입니다. 요리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요리를 이렇게 우리 뭐 주식 새로 시작하신 분들을 주린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리를 새로 시작한,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로 시작했다기보다는요, 저거와 좀 반대되는 게 뭐 요리를 저렇게 홈 셰프라 그래서 그 셰프처럼 집에다 뭘 다 가꾸고 음식도 많이 해 드시고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 요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음식도 뭐 밑반찬을 막 5개, 10개씩 막 놓고 먹는 게 아니라 원 플레이트로 먹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맛있는 거 하나,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거를 놓고 야채를 놓고 같이 드시는 이런 식의 이런 새로운 음식 문화인데, 저런 음식 문화가 등장하고 저 음식 문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게 바로 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앞으로 2030년이 되면 616만 가구가 되는 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결국에는 관행적인 농산물 소비, 그거로부터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고부가가치 발생을 하는 그런 농산물 소비로 바꿀 거고, 그러면 그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뭐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전 시장에서는 김치 냉장고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최근에 김치 냉장고의 판매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연령대가 시장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연령대에 저와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지만 저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요린이들이 등장을 하면 요린이한테는 김치 냉장고는 필요 없겠죠. 저거보단 오히려 지금 아시다시피 신선식품을 이렇게 배달하는, 혹은 오히려 집에서 뭐 이렇게 식물 재배기까지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그런데 저런 분들이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전국에 흩어져 사느냐 아니면 어떤 지역에 모여 사느냐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저 20세에서 44세 X세대, 밀레니얼, Z세대가 보시다시피 54%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더 넓혀서 광역시까지 포함을 하면은 73%가 광역시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요, 아마 정부에서 보거나 혹은 그냥 전반적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면은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그렇죠? 지방 소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걱정하는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셔가지고 한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뜰 시장이 X세대, 밀레니얼, Z세대, 특히 X세대도 이제 애가 없는 집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규모가 커집니다. 근데 이들의 73%가
어디에 살게 될 건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흩어질 거냐 아니면 더 몰릴 거냐? 당연히 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입장에서만 비즈니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한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 시장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장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바로 이 농산업을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어디서 이 사람들을 잘 관찰해야 되냐? 이 사람들의 이 생활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변화할 거거든요. 이 변화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멀리 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농산물을 이렇게 만들면은 저들이 알아서 살 거야, 사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 굉장히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트렌드와 그 유행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구나. 그거를 알고 그거에 맞춘 농산물을 재배를 해주고 공급을 해주면 시장은 당연히 더 성공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저렇게 쭉 적어놨는데 농산물도 농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굳이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출퇴근을 하면서 나도 도시에 살면서 내가 하는 내 농장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면서 자세히 관찰을 하시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구 변동 때문에 아마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 그리고 대도시로 집중되는 것들이 더 가속화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농산업에서 이 대도시 중심의 주변부의 농산업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벌추얼한 과학기술의 혁신이 더 돼서 이 벌추얼한 산업들이 더 컸을 때 그거와 농산물이 겹쳐지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잘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는 더 큰 기회로 다가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사람들의 입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는 결국엔 농자원인데 이 자원들 식량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규범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아니라 인구의 변동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바꾸고 시장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인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알아주셔야만 해요. 그래야만 당연히 비즈니스로서의 농산업계에서 조금 더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고려해야 할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 그냥 인구학자인 저의 객관적인 그런 제3자로서의 의견이라서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리는 농사라는 개념은 좀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미 다 젊은 우리 MZ 세대의 이 농산업 종사자들은 이미 벗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거는 벗고 이제부터는 신선식품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영농 후계자? 글쎄요, 영농 후계자. 이 표현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부모가 하는 비즈니스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런 특별한 어떤 후계자 이런 표현을 요즘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진짜 농사라는 개념 자체를 벗어 던지고 아예 그냥 우리는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전이나 식품 또는 유통산업과 가능하면 적극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의 경우는요. 김치냉장고가 발달을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고 김치냉장고가 발달을 하면서 농산업에 주었던 영향들이 있어요. 지금은 가전에서는 아마 에어프라이어가 굉장히 큰 이렇게 붕 뜬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신규 가전인데 에어프라이어만이 아니라 가전 아마 업계에서는 또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만들어졌을 때 그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거고요. 그게 동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신성식품, 품목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고 어떤 식으로 가공이 돼서 와야 되느냐 이거를 또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전 그리고 식품산업 그리고 유통과의 이 적극적인 콜라보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걱정했던 게 이제 외국의 농산물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떨까냐인데 사실 우리도 가는 거가 굉장히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유통이 발달을 하면 더더욱 그게 여기서부터 나갈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이 가능한 거의 중심에 사실은 여러분들 특히 밀레니얼 그다음에 Z세대의
지금 농사업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연령대만 해도요. 저와 그러니까 저희는 글로벌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머릿속으로 글로벌을 했지만 지금 뭐 밀레니얼 Z세대의 이 농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매일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보고 자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미국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밀레니얼 Z, 일본에 있는 밀레니얼 Z, 한국에 있는 밀레니얼 Z, 베트남에 있는 밀레니얼 Z가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뜬 어떤 농산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유통만 가능하다면요. 그거는 옆에 있는 나라들 혹은 더 멀리 베트남까지 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MZ 세대의 이 젊은 이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가분들께서는 이 글로벌 시장을 언제나 주목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업의 교육 혁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농업고등학교가 지금은 이름이 농생명과학고등학교라는 데도 있고 농고라는 데도 있고 지금 이 고등학교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농도 있지만 여기에는 축산도 있고 여기에 제빵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읽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줄 수 있는 지금 사업가로서 농산업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저는 고등학교부터 시작이 돼서 대학까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농산업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야만 아마 교육계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인구라는 거는 미래를 이만큼 정해놨어요.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2050년의 모습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인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바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농산업을 기회로 더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동시에 이 급변하는 인구를 농산업의 새로운 기회 요소로 발굴해 주십사. 그러면 우리가 인구와 아까 자원, 농산업의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가 농산업을 끌고 가기도 하지만 농산업이 인구를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업의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용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구 구조를 통해서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 또 산업과 비즈니스로 농업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농촌과 농업 현장에서 직접 농촌 재생을 진행해온 우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설들을 인프라라고 하죠. 그렇다면 농촌에는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까요? 이번에 강연해 주실 유지왕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의 삶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온 분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주거와 네트워크, 또 수익 모델 같이 농촌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오셨는데요. 남해 두모마을에서 팜프라라는 팀을 만들어서 도시에서 촌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반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지황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남해에서 팜프라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팜프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두모마을에서 판타지 촌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남해군에 남해읍에서도 30분은 더 들어가야 되는 두모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이 두모마을은 앞쪽에는 이제 바다가 있고 가운데는 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앙에 또 보호수가 5그루 정도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유채꽃이 있는 다랭이논이 있고 그 뒤에 또 명산인 금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당산나무 밑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쯤 마을분들을 초대해서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러닝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사는데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촌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그 기반을 찾기 위해서 14개국 303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7번의 이주를 겪고 그리고 이제 5번의 행정기관을 컨택을 통해서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농촌, 농업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첫 번째 배낭여행이었던 이집트 배낭여행에서 밤이면 차 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때 저한테 20대 초반이었던 저한테 떠올랐던 키워드는 식주학이라는 3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제가 만약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그걸 기반으로 교육을 누군가에게 공유할 수 있다면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거창한 어떤 이유인데요. 그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고 첫 해에 이제 농사를 짓다가 땅을 빌려주신 분이 이제 좀 땅을 좀 비워달라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고 그때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혹은 농업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한국을 한 6개월 정도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저처럼 기반이 없고 이거를 시작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또한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의 청년들은 어떻게 인프라를 만들고 그 촌라이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됐고요. 그렇게 14개국의 나라를 2년 동안 다니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일본이었고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지원해야만 그 나라의 20년, 30년 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듣게 됐고 그 당시 일본에서는 농촌에서 살기만 하면 매년 월급을 주는 정책을 5년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어른한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되게 중요한 활동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가정들이 니를 따라오는 어떤 후배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다음 세대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위로를 받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기억나는 프랑스라는 나라는요. 그 촌에서 살고 싶은 청년이 있으면 필요한 기술, 네트워크, 자본,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 공간을 빌려주고 좀 더 농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 민간 단체 혹은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건 어쩌면 내가 농촌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질문을 다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이 촌살이를 시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혹은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꾸고 이미 이제 30대가 돼버린 제가 좀 선배로서 혹은 어른이 됐고 이제 청소년 혹은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좀 질문과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전히 자본은 없고 제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없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했던 게 집을 짓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걸 코부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땅에서 한 3번, 4번 정도 쫓겨나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집을 새로 구해야 했고 차라리 그럴 때마다 집을 좀 들고 다니면 안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동식 주택, 6평의 이동식 주택을 짓는 작업을 했고요. 실제로 저와 같이 집을 짓고 싶은 친구들이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동안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것부터 인테리어 마감하는 것까지 기술을 익히기 시작을 했고요. 설계는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화장실, 세탁실, 드레스룸뿐만 아니라 6평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다 넣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mm 1mm 단위로 다 설계를 해서 이거를 보고 누군가 집을 조립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은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곳에서 3년 정도를 살면서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공과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살아갔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집을 짓는 기술들을 익히고 자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졌고, 코북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워크숍을 또 진행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2, 고2 이 친구들을 모집해서 같이 집을 짓는 작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집 짓기에 관심 있는 여성 작업자들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년, 3년 동안 코북이를 8채 정도 짓는 작업을 했고요. 그 작업을 하면서 저처럼 이제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자연과 좀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싶은 친구들이 찾아왔고, 그 친구들이 도시에서 지역으로, 촌으로 이주하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정보다 빠르게 팜프라라는 팀을 만들게 됐고요. 저희가 판타지 촌 라이프를 위한 인프라, 팜프라라고 내세운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서, 촌에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어쩌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판타지를 하나라도 좀 지켜갈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펌프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는 도시에서 지역으로 삶의 전환을 꿈꾸는 청년들의 촌 인프라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3년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이 이제 두모 마을에 살아가는 친구들 혹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고 같이 어떤 생활 반경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라이프 체인저를 계속 배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유입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첫 해 이제 회사를 만들고 첫 해에는 청년들이 실제로 촌으로 갔을 때 어떤 것들이 어려웠고 어떤 것들이 두려운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수익 모델, 기술 자립, 완충지, 협업 이 4가지 키워드가 나왔고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쩌면 개개인으로 어떤 농촌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게 아니라 청년의 어떤 마을 형태로 해서 자신의 삶을 실험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청년 마을을 기획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두모 마을의 이장님이 우리와 함께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어차피 이 마을도 10년 뒤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절대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두모 마을에 정착을 하고 프로젝트를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상의 마을을 설계를 하고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어떤 중심 가치로 가져갈지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개인을 잘 아는 상태에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좀 더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 안에서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립해 갈 것인지를 기반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기획했습니다. 사실 팜프라촌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요, 개개인이 도시에서 살 때 혹은 지역에 이주했을 때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걸 교육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는 걸 통해서 집고치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지역에 먼저 이주해 있던 3년차, 5년차의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육상대회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하고 마을 분들과 함께 축제를 열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는 2019년, 2020년 시즌 1, 2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진행했던 거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혹은 이런 이주를 꿈꾸는 청년들이 또 참고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착할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주거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과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일거리를 일자리로 만들 수 없었던 그런 현실들이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가가 최근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팜프라 매거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어르신들이 죗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 잡지를 사면 화장품을 주는 것처럼 저희도 잡지를 구매하면 농산물을 주는, 혹은 농산물을 구매하면 이제 매거진을 주는 형태로 팜프라 매거진이라는 걸 기획하게 되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시금치면 이 시금치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어떻게 유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그 안에 마을 분들의 어떤 레시피를 담기도 하고,
저희 이야기, 저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이 매거진을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총 이제 5건 정도의 농작물을 기반으로 판매를 했고요. 이게 사실 좀 선순환 구조인 게 소비자들이 계속 많이 생기면 도시에서 촌으로 이주한 청년 그리고 생산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좀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마을하고 같이 유유 혹은 비어 있는 공간들을 농사 혹은 뭐 스테이, 카페, 그 요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작업장 이런 공간들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들을 통해서 한 10명 혹은 20명 정도의 친구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교가 됐던 공공공간뿐만 아니라 사유지를 또 매입해서 작업장과 스테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남해군의 조기 정책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다문화 청년 그리고 대학생 청년, 이주 청년, 공무원 청년, 기존에 나고 자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남해가 됐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걸 개선했으면 좋겠는지를 인터뷰하고 그걸 기반으로 초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그 청년 친화 도시라는 사업을 받아와서 남해의 다른 청년들이 이 정책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거나 자신의 일거리를 일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또 올해까지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군 단위에 잘 없는 청년센터를 만들고 그 청년센터가 잘 일할 수 있게끔 팀빌딩하고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해에 살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네트워크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의 팀빌딩이나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두모마을에 만약 나 혼자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 30명 정도가 주거와 일자리를 해결하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매년 5분, 3분에서 5분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고 정말 10년 뒤면 사라질 마을인데 이 마을들을 또 다른 세대가 와서 기술을 배우고 먹고 삶을 해결하고 공간들을 계속 꾸며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농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인프라가 마비되고 나중에 누군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올 수 없을 때 진정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이 두모마을만큼은 잘 보존하고 잘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은 실제로 도시에서 지역으로 이주를 꿈꾸는 청년들한테 꽤 많은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컴프라 유지영이었습니다. 네, 유지영 대표의 두모마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남해군 가시면 독일마을만 가지 마시고 두모마을도 한번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 또 농촌에서의 삶은 경쟁에 지친 도시 사람들에게 분명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이번 강연은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강연을 진행할 제주 보타리 농업학교 김형신 대표이사는 친환경 농업기술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친환경 농업의 대가이십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현장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청년 농부 또 소비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유기농업을 직접 실천해온 분이신데요. 자, 농업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청년 농부를 육성하고 계신 김형신 대표이사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보타리의 김용신 대표입니다. 오늘 젊은 친구들에게 농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저의 사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그 제주도에는 청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만은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교사였습니다. 또는 기계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91년도부터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아 가지고
농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제주시 애월이라는 마을인데 애월이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빌레못 동굴이 있고 목장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 봉성이라는 마을이 굉장히 그 바다뿐만 아니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농사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지만은 그 친환경이라는 그런 분야로 따지고 나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 혼자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지역 청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농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청년 농부들이 농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지의 첫 번째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시범도 해야 되고 견학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제가 20년 동안 풀어 가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농지입니다. 사실 젊은 친구들이 농지를 구입하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제주도는 농지가 급격하게 상승돼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농지 구입을 제가 농지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의 그 노하우는 그 지역에서 잘 되는 농부하고 같이 멘토가 이루어져야 농촌에서 적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에 함께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청년 농부들은 IT나 컴퓨터나 이런 SNS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생산했지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가르쳐서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융합을 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을 제가 20년 동안 한 이야기들을 풀어가자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그겁니다. 친환경 농업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20년 동안 영농일기를 통해 가지고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날씨에 어떤 작목을 하고 있는지 20년 전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똑같이 풀어줬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밴드나 SNS나 이러한 그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할 뿐만 아니라 특히 12권의 친환경 농업 활용 자재라는 그러한 자재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해서 무료로 지역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나눔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주도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토양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업을 이해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저는 몸소 같이 농사를 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대학에서 나오는 실험과 이론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제조 실습을 하는 것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여과 없이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특히 청년 농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농업에서의 그 용어입니다. 원예학 용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풀 수 있는 핸드북을 만들어내서 그 학생들을 하여금 같이 농사를 계절별 시기별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학교에다가 직접 생명 텃밭을 만들고 그 지역에서 잘 되는 농산물을 직접 농원에서 재배를 해서 와서 보고 느끼고 먹어볼 수 있게끔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 저는 20년 동안 약 한 38개의 기관과 560명의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2만 6천 명의 지역 주민 또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러한 실험 실습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움직이고 있는 제주형 생태 농업 이야기를 풀어 갔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땅도 크지도 않고 뭐 300평, 500평, 1000평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주인도 여러 사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임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서 친환경 농사로 짓고 농사를 잘 짓는다는 소문만으로 저에게 농지를 임차해 주는 것을 거의 무료로 해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러한 농지를 저는 그 지역 주민에게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희 농장에서 보는 그 농지입니다. 뒤쪽에서 보이는 게 비양도고 앞쪽에 있는 것이 한림읍과 애월읍을 어우를 수 있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땅입니다. 저 땅을 제가 13만 평이라는 그 땅을 그 지역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나눠줘서 농사를 짓게끔 했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 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다 보다시피 그 시기별, 절기별, 또 겨울철 또는 그 지역에서 잘 되는 농사가 있습니다. 한림 하면은 양배추나 보르코가 잘 됐지만 송산에는 무, 구자함은 당근, 대정 하면은 양파. 이렇게 지역별로 토양과 토양상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은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40명의 회원을 가지고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좋아하지만은 우리 학교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 저쪽에는 그 한라산도 보이지만은 삼방산입니다. 저쪽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젊은 농부 30명이 있습니다. 그 농부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육묘장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 토양 시비 처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작물을 그 시기에 재배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공개를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학생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학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학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년에는 한 8회에서 10회 정도 됐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회 이상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농부들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사시사철 365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제주에 왔을 때는 보타리 학교 같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멘토들하고 같이 1대1로 매칭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보타리 농업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 저희들 그 주변에 삼촌이든 누나든 나이가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70에서 75살입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현장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보타리 학교에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3만 평의 무농약 인증 필지와 유기 필지를 공동으로 나눠줘서 무료로 나눠줘서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해가지고 2019년부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보타리 농업학교에서 13만 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올해도 농사 짓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 트럭탄이 동력분무기니 파종기니 정식기니 이런 것들을 무료로 공유합니다. 그 대신 반드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글로 표현을 해서 혼자만 아는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밴드를 만들어서 공유하게끔 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찾아가는 영농교육을 합니다. 2020년에도 873명 인증을 받은 사람을 직접 저녁에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읍사무소에서 집합을 시켜가지고 젊은 농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례를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기술들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강의를 하고 실습을 하고 나고 난 다음에는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추수 지도와 함께 같이 영농을 지도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오시면은 보타리로 오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농부입니다. 농부이지만 청년들하고 같이 숨쉬고 있는 농부입니다. 비록 저 강의가 서툴지만은 우리 제주도로 오신다면은 제가 성심성입 다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그 노하우를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 보타리 농업학교 김영신 대표이사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자칫 막막할 수 있는 농업 또 농촌에서의 삶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신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2021 농촌 재생 컨퍼런스, 이 농촌과 또 농촌 재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 강연을 해주실 분은 농촌 개발과 농촌 정책 전문가이신 오현석 고문입니다. 농업과 농촌 분야 전문기관인 지역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20여 년 동안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정책적인 제안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현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농촌이 맡게 될 역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여해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큰 변화 속에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농촌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개인을 비롯한 지방정부, 그다음에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의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르기까지 어떤 농촌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이제 농촌 재생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농촌 르네상스인데요.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반 유럽 사회에서 유럽의 그 사회학자들이 먼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년 동안 유럽 사회는 계속적인 성장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었는데 80년대 전후로 해서 더 이상 높은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성장과 고실업 사회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이농 현상이 점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농촌의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까지 이제 빚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농촌 재생, 농촌 르네상스였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농촌 르네상스는 이보다 더 큰 복잡한 그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기후 변화, 코로나 뭐 이런 것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관한 소식들, 대홍수에 관한 소식들,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들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예고하고 있고 앞으로 2050년까지 산업화 이전의 수준에서 2도 이내로 이 기온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인류의 멸종을 인류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탄소를 더 적게 배출해야 되는 그런 의무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끝도 모를 이 코로나의 끝이 어디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전과는 다른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자연이 주는 경고는 더 이상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고민해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 속에서 또 다른 변화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경제적 혁명입니다.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4차 혁명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고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호인 것 같아요.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자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약탈이죠. 보다 많이 소비하고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유도했다라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은 자연 환경의 어떤 위기와 함께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도전 과제가 이제 사회적 도전 과제로서 바로 이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우리 사회 발전 과정을 통해서 농촌에 살던 많은 분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의 어느 공간은 인구가 넘쳐나서 과밀이고 어느 공간은 과소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도 1위고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고 2045년이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그런 고령화 사회라고 유엔에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어쨌든 전국의 인구가 골고루 분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도전 과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재구성하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지금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삶과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대선 과정에서 저녁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공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듯이 이제는 더 이상 일과 삶이 공존하지 않고는 조화롭지 않고는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문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되고 체감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하는 방식과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속한 조직보다는 자신의 삶 자체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80년대 특히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라고 정치권이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왔던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더라면은 최근에는 청년, 중장년들, XY 세대가 이런 워라밸의 사회의 어떤 새로운 구성, 중요한 구성을 자리 잡으면서 워라밸 라이프가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시죠. 이것에 따라서 노동 시간이 감축한다거나 유연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가치 변화와 함께 그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건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바로 이 녹색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린 라이프 스타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즉 산업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국가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녹색 라이프 스타일이 광범위하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의식주 모든 측면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 경쟁에서 공생으로 순환경제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친환경 식품 소비가 증가한다라든지 전원주택 소유가 급증한다라든지 뭐 대중 건강에 있어서 푸른색 건강이 녹색 건강으로 전환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원래는 숲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즉 환경 속 안에 들어가서 살아 있었는데 어느덧 광야로 나오면서 뭔가 농업이 시작되고 그 후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걸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본질적인 그 DNA는 사실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숲을 밖에 나와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녹색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런 스타일은 사실은 어쨌든 우리 몸속에 어떤 DNA가 명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 라이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녹색당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 농업 정책에 있어서도 녹색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녹색 라이프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실천할 것인데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된 것이 바로 이 농촌입니다. 농촌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영화. 물론 이 원작은 일본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도 반응이 컸었죠. 김태리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주연으로 나와 있는 배우였었죠. 제가 90년대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인상 깊게 봤던 TV 프로그램, 농촌 TV 프로그램도 바로 젊은 여성이 등장하는 그런 사진이었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요. 젊은 여성이 확 트인 농촌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주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들이 자주 잡히는 굉장히 인상적인 이미지였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한테 가장 구속이 심했던 그런 질서가 있었던 농촌이 오히려 여성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예고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농촌을 이상적인 녹색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하기 시작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81%가 농촌에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농촌에서 꿈꾸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농촌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기 한 것이죠.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이죠. 농촌에 거주하고 계신 분만 아니라 농촌을 떠나온 분들, 농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청년층에 있어서도 농촌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쨌든 대략 1980년대까지는 농촌 하면은 그냥 농업 생산을 위한 그런 공간이고 농업인들이 주로 생활하고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990년대,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농촌의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성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농촌 관광이라든지 또 새로운 거주 공간,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가능성들이 점점 등장하면서 농촌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워라밸이 가능한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것이죠. 도시에서처럼 일을 하는데 생활은 농촌에서 하는 거야. 즉 전원 오피스가 생기게 되고 위성 오피스가 생기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 농촌에 생기게 되면서 과거의 농촌의 의미와 지금의 농촌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9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초기 한 2년 동안은
그 농촌에 방문할 기회가 없다가 한 2년이 지나면서 이제 방문을 많이 시작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농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또는 법적 개념과 이들이 얘기하는 법적 개념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농업 활동이 더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체험 활동, 또 농가에서 하고 있는 제조업 활동, 가공 활동이죠. 이런 것들도 다 농업 활동으로 정의를 해서 법적으로는 어떤 그런 기반을 닦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에서 예전과 달리 보다 많은 여성들이 농촌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농업이 서비스화되고 여성 농업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이런 변화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크게 오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쨌든 농촌의 의미와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도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인구 이동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촌향도, 즉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죠. 모든 산업화된 국가가 다 겪었던 현상입니다. 이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촌향도가 아니라 이도향촌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졌겠지만은 귀농귀촌 인구가 연간 50만이 넘고 있고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 2차 베이비 부모 그 세대들이 대규모 은퇴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현재 지금 우리 도시민의 약 40% 이상이 은퇴 이후에 귀농귀촌 생활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20% 이상 늘어났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 인구 이동은 단순히 사람이 농촌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비력들 이런 것들이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새로운 기회들이 이제 창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거주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새는 관계 인구라고도 하죠. 즉 2000년대 초반 주 5일 근무제가 시작이 되면서 농촌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방문하는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도시민과 농촌 거주자 사이에 새로운 접촉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방문 활동을 매개로 한 다양한 농촌 관광 활동이 움트기 시작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풀뿌리 경제망, 또 근거리 유통망이라고 하는 직거래, 직판 이런 활동들이 이제 농촌 지역의 새로운 풀뿌리 경제망을 형성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어쨌든 농가에 속해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그 새로운 그 농촌의 풀뿌리 경제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런 활동에 막 대거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재택근무, 텔레워크, 스마트워크,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이런 가능성들이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뒷받침할 거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례들이 지금 국내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즉 태양광, 풍력, 소화천의 수력들, 또 지열,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이 다 농촌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경제 활동들이 지금 움트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민 소득의 어떤 새로운 기회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들, 가능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도전과제로 엮은 것이 바로 이 농촌 재생입니다. 기초생활 여건을 다듬는 삶의 질 측면에서나 그다음에 농촌에 또 이런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들, 또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는 이런 자치분권의 그 방향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농촌 재생이라고 하는 용어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 농촌의 모습은 생활 공동체, 일자리 공동체, 또 에너지 자립 공간, 스마트 영농 공간, 또 자치 공동체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농촌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기회이자 답으로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노력을 위해서 지난 작년 11월 11일 날 농업의 날에 대통령께서 직접 농촌 르네상스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농촌은 국토 균형 발전, 탄소 중립 실천의 핵심 공간을 만들겠다 해서 여러 정책 부서에서 이런 노력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번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세 분의 연사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농촌재생 프로젝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귀농귀촌으로 유입된 사람도 많고 또 정착률도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유지양 대표님, 실제로 뭐 얼마만큼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농촌 혹은 농자 관련된 활동을 한지 한 7년 정도를 이제 했는데 초기에는 이제 그 어떤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친구들, 그냥 좀 자연과 가까이 살래라고 이렇게 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았다면 네, 요즘은 이제 창업이나 뭐 창농이나 아니면 카페 아니면 뭐 정책을 관심 있는 친구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보입니다. 네. 많은 또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촌 재생을 통해서 농촌에서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농업이 가진 비전 역시 더 그 전보다 넓어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농촌 재생은 어떻게 될지 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오랫동안 농촌에서 생활하신 우리 김영신 대표이사께 좀 직접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유지양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살면서 이전까지의 농촌에서의 생활과 또 이런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달라진 현재의 모습들 몸소 실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좀 덧붙이자면요.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정말 준비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는 꿀팁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은 현장에 있습니다. 농촌 현장에. 농촌에 와서 한 달 살기를 하든 두 달 살기를 하든 직접 농촌에 가서 그 지역의 농사를 잘하는 사람, 어떤 농사가 돼 있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농업 교육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업 프로그램을 먼저 이행을 하라. 그리고 농촌에 오기 전에 각종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귀농귀촌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청착농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자금을 여러분들 생각한 이상의 그런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농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일단은 농촌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던 농촌 인력을 도와주던 직접 땀 흘려 가지고 농촌 현장에 대 가지고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유주양 대표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현장에서 충분히 필요한 그런 꿀팁들을 방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순서대로 지금 답변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오연석 의원님께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랫동안 농촌 정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농촌 재생 프로젝트의 전문가로서 보실 때 현재 주어진 과제라든지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농촌을 아름답게 가꿔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청년들 그 직장 고를 때 면접 갈 때 그 직장 분위기가 뭐 우중충하다거나 동네가 좀 이상하면 면접 안 오지 않습니까? 네네. 농촌도 그 하나의 그 삶의 공간이자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일단 농촌이 이뻐야 돼요. 이쁘지 않으면은 청년들 안 갑니다. 네.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불행하게도 과거 그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 많은 난개발이 있었어요. 공장이라든지 또 축사라든지 또 재생에너지 강조하지만은 뭐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계획 없이 막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막상 농촌의 그런 낭만적인 삶을 그렸던 분들도 이게 뭐지?라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농촌 공간을 좀 뭔가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한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공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단은 먼저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을 좀 우리 농촌에 땡기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건 뭐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처에서도 그런 정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의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이라든지, 전북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점프 프로젝트라든지, 지역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은 농촌으로 가시기 전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농촌 농업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다가 자기 판단이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해야겠다, 그리고 농촌에서 한번 활동을 살아봐야겠다 싶으면은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김영신 대표이사도 말씀도 그랬고, 이미 지금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또 그런 프로젝트를 잘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정착하고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요, 젊은 세대일수록 귀촌의 이유로 농업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비전을 꼽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조사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그냥 좋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 젊은 세대가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막연히 비전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전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농촌을 갔을 때 발견되는 어떤 진행될 수 있는 산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뭐 오현석 교수님께 일단 좀 답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농업 활동의 외연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예, 농업 활동이 어느 순간부터 레저, 스포츠, 관광 이런 활동이랑 결합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순간부터는 교육 활동이랑 결합을 하기 시작해서 뭐 교육 농장, 교육 체험 학습 농장 뭐 이런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농업 활동을 통해서 뭐 치매를 치유해야 한다라든지, 18세 미만의 청년들이 사회적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활동과 또 결합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어쨌든 그 관광과의 결합 가능성을 보면은, 대중관광이 사실은 파란색 관광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름철에 바닷가 물가에 가서 노는 것들.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겨울철에 흰색 관광으로 가죠. 산에 가서 스키 타는 게, 이게 대중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온 것이 이제 녹색 관광이죠. 이 관광 활동은 사람과 사회의 어떤 만남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에요. 숙박에서부터 식사 제공, 체험, 뭐 굉장히 많이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농업 생산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농촌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의 매출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엄청난 부가가치죠. 갖다가 교육 활동과의 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것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 농촌 지역에 살고 계셨던 농촌 지역 주민들이나 농업인이 하기보다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 새로운 경험과 교육을 받은 이런 분들이 농촌에 일정 기간 체험을 하신 다음에 그런 가능성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농촌재생 컨퍼런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주제로 해서 지금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삶을 우리가 권하고 지금 그 현실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와 농촌하고 비교했을 때 농촌에서 일단 가장 또 많이 얘기되는 게 공동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아까 강연하실 때도 공동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고, 실제로 두모마을이라든지 지금 농업학교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공동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은 개인화 또 분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응하는데 좀 의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영신 대표이사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농촌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 농촌에서는 지금 인력이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 공동체 중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IT가 있습니다. 네. 발 빠르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농촌에 나이 드신 분은 느립니다. 발 빠르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상생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어떤 형태로 하고 있냐면 지역 주민의 농산물을 개인적인 택배를 할 수 있는 도움을 각기 젊은 청년 농부들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형 백화점이나 공용 도매 시장을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을 가지고 청년들을 하여금 개인 택배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 보면은 내 물건 팔아달라. 우리 집에 와서 트랙터 좀 장비 움직여줘. 자동차 좀 운전해줘. 이게 바로 공동체의 시발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와서 본인의 장점을 그대로 녹여낼 수 있는 네.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공동체에 어떻게 적응할까요?라고 질문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공동체처럼 그 농촌 했을 때 우리가 떠올려지는 오래된 그 획일적인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반면에 이제 이 뉴 노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뉴 노멀 시대에 또 필요한 새로운 농촌살이 방식도 분명히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과 함께 또 그런 삶을 가꾸고 계시니까요. 유지영 대표님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농촌에 가서 저희가 농어촌인데 농어촌에 이제 가서 살기 전에는 다들 어업을 하시거나 농업만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분들하고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농업을 하시면서 이제 뭐 정치 활동도 하시고 아니면 뭐 조합장 활동도 하시고 아니면 이제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이제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혹은 산업으로 혹은 직업으로 그 생계를 꾸려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다 농사만 짓고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결국 저희도 그 삶을 꾸릴 때 이 팜프라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 단순히 농업만 하냐 이게 아니라 저희 농업을 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 어떤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분야를 좀 넘나들면서 하고 있어요. 결국 개인이 어떤 것에 좀 취향이 있고 어떤 생태계에서 좀 살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어떤 기술들을 습득했는지에 따라서 그걸 풀어내가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좀 발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농촌 가면 농사만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형태의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김영신 대표이사께서도 이제 농업학교에서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과도 함께 나누고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13만 평의 무농약 인증 필지들을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끔 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20년 동안 추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젊은이들이 유입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농촌에 희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예. 오윤석 고문님께서도 이제 그런 정책 제안들 하시고 실제로 그 정책이 실현되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 지금 말씀 나왔던 그런 뉴 노멀에 어울리는 새로운 어떤 농촌에서의 삶의 현장들도 제안에 많이 또 포함시키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굳이 뭐 정책 때문에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스스로 농촌에서 사는 것이 뭔가 새롭고 의미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반퇴를 해서 이제 그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00여 가지 식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많이 키우시네요. 예, 50가지는 먹을 거, 50가지는 이제 볼거리들인데 식물을 키우는 재미를 일단 경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기반을 해서 농촌에서의 어떤 삶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다른 경제 활동이라든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책이 이제 그런 것을 뒷받침해야겠죠.
제가 지금 뭐 세 분께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또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농촌재생 컨퍼런스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 참가자들의 질문을 직접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게 더 생생한 어떤 교육 현장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충북대학교 차은호님 지금 손을 드셨어요.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은행학과 18학번 차은호이고요. 네, 저는 농업 분야에 또 비전이 있다 생각하고 또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대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바로 이제 영농을 할 계획인데 바로 영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경험 없이 바로 농촌에 들어가게 되니까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남은 대학 생활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농을 하겠다, 이른바 창농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직접 직계 선배 같은 느낌인데 우리 유지영 대표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와야 되냐 아니냐에 따라 어떤 갈리는 길은 팀을 꾸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가족들이나 이렇게 정도만 해서 혹은 혼자 이제 할 것이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팀을 꾸려서 했을 때 그 업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뭐 세무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배우려면 사실 회사를 가거나 좀 작은 기업에서 일을 좀 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농사를 짓고 생산자로서 이제 살아갈 계획이다 네. 하면 그건 좀 달라지는 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농사를 좀 짓고 거기서 이제 겪었던 어떤 한계점이나 문제점들을 먼저 체크하고 다른 곳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공부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다녔던 여행처럼 다른 나라의 어떤 농부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거의 창업 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네. 기존의 기업에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일했던 친구들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이거를 팀을 꾸려가야 되는지 풀어가야 되는지를 계속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꽤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남은 재학 기간 동안에 그런 앞선 선배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여쭤보고 좀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네, 어떤 그 팀이냐 아니면 개인이냐 혹은 네. 단순 생산이냐 아니면 거기 유통이나 뭐 브랜딩을 더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준비하는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좀 더 만날 수 있으면 만나 보러 다니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본인이 좀 구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 네. 놓고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바로 있으시네요. 연암대 김승환님,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암대학교 김승호 학생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큼 농촌재생 정책이나 지원 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이 농업개발 전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뭐 바로 그 롤모델 삼으시면 되는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우리 오현석 고문께서 바로 농촌 정책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는 아주 귀여운 후배가 지금 질문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90년대 프랑스에 유학을 갔을 때 이런 길을 갈지를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유학 끝 무렵에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동네에 돌아와 보니까 돌아와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었죠. 네. 보통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은 보통 대학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국제연구소에 가서 연구 활동을 하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학교에 이제 강의도 나가면서 꼭 그 길밖에 없을까 해서 이제 돌아봤던 것이 국가가 정부가 그동안 농업 농촌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했는데 사람을 지원해 준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식과 정보를 또 컨설팅도 해주고 하면서 뭔가 현장에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창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던 그 대학의 학생들이랑 같이 창업을 해서 이제 한 20여 년이 넘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초창기 그런 회사고 지금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사다법인 형태도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 또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농업 농촌을 한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체험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간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거나 해서 경험을 축적한 다음에 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아까 얘기한 농업 농촌의 그런 변화의 트렌드에 자기 몸을 실어서 자기 영역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은 반드시 조그맣게라도 농업 활동 기반을 한 그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농 반엑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점점 이렇게 차츰차츰 넓혀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미래 농촌의 주인이 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답변이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분 정도만 더 저희가 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충남대 송윤하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원예학과에 재학 중인 송하윤입니다. 도시에서 사시다가 농촌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의 마을분들과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소통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농촌 라이프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송하윤님이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공동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공동체를 꾸리고 계신 분들 속에서 갔을 때 처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또 진심 어린 또 조언을 좀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유재영 대표가 이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7번 정도를 쫓겨났다고 해야 될까요?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구해도 이제 뭐 좀 마음에 안 드신 경우도 있고 뭐 땅을 좀 농사를 짓는데 또 마음에 안 드셔서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이주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부족했고 이제 어른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 마을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한테는 이제 개인이 제일 중요해요. 개인의 가정이나 개인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개인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마을에 들어갈 때 팜프라라는 팀을 만들어서 우선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들어가서 네. 팜프라에 이제 먼저 좀 숨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이 실제로 이장님을 만나고 마을 주민분들을 만나서 어떤 게 필요하신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너네가 와서 여기에 잘 정착하고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예 그쪽으로도 뛰어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다양한 청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인프라를 만들고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플랜을 짠 거죠.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가 동의하는 어떤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필요한 부분들, 결핍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지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그걸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라고 계속 좀 동의하는 작업들을 해왔고 이제 그렇게 풀었고 이후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희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농촌에 사는 게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네. 왜 이게 도시가 아니라 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왜 이게 안 되지라는 게 계속 의문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 친구들을 먼저 좀 만나서 여기서 살 때 어려움은 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뭔지 여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김영신 대표이사도 이제 청년 농부들 워낙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뜻을 두고 있는 후배에게 좀 진심 어린 조언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농부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농사도 잘 짓고 소통도 잘 되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갈 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소통이고 두 번째도 소통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SNS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무조건적으로 한번 너브콜을 해보십시오. 농촌에 분명하게 농촌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더 질문도 좀 받아보고 싶고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세 분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귀농가구의 소득은 첫 해에는 크게 줄어들지만 5년 차 이후에는 이전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동안 진행됐던 이런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토대로 해서 그만큼 귀농귀촌의 성공률이 높아졌다. 또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농업하면 역시 가장 오래된 산업이죠. 그리고 농촌하면 가장 오래된 우리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 농촌 재생 프로젝트로 우리 농촌이 되살아난다면 우리 경제도 뿌리부터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모두가 농촌 재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컨퍼런스를 위해서 값진 경험 그리고 또 지식을 이 시간 통해서 공유해 주신 우리 강연자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영향,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라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농촌재생 컨퍼런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